네,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나란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의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뉴욕 증시 강세는 12월 산타 랠리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코스피의 연말 랠리는 언감생심인데요. 내년에는 과연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펼치다가 조금 주춤하는 듯했는데 다시 이제 연말로 가면서 조금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사실 트럼프 당선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했지만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강세라는 현상들이 대선 전, 한 달 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는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불확실성 요인보다는 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투자 심리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온 심리가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형태로 찾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타랠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시네요. 네. 사실 연말 쇼핑 시즌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3.4% 증가 예상되는데 지난해가 3.8 정도 되기 때문에 증가율만 보면 좀 낮잖아요.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만약 이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좀 양호하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지금 증시 흐름들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랠리를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 문남중 의원님 보셨고요.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 연준의 이달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잖아요. 네. 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많은 듯한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내릴 겁니다. 내린다.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앞으로 금리를 중단하지 않을까, 예상보다 덜 내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표 결과를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하면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연준의 높은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불만이다 이거죠. 네. 트럼프. 그리고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 스윕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파월 연중이 현재 자리를 하고 있는 연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리직인데 상원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트럼프의 심기에 따라서는 상원을 통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아웃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시장 예상보다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12월 FMC에서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확률값이 63.5%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면 사실 25bp 금리 인하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딜 게 아닌가, 횟수도 줄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보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10월 PC인데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전월과 대비를 하면 올랐습니다. 10월 PC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3, 그리고 근원으로 보면 2.8인데 전월보다 오른 수치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연속해서 하기보다는 금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사실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도 3개월 평균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실업률 역시 한 분기 정도는 평균 내에서 보시는 게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25bp 금리 인하하는데 무리는 안 돼 그 물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이달 연준 금리 인하는 조금 거의 확실치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도 금리를 조금 계속 더 낮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22년 만에 채권 투자에 나섰다. 그간 쌓아둔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 미국 국채에 집중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사실 이제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예. 성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버핏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예. 채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도 있지만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최근 현금화된 유동성이 좀 많은 부분들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채권 투자도 좀 늘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그거는 기우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버핏 역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지금 100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한 해요? 네네, 1% 포인트나? 네네. 근데 이제 9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제시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내년도 레인지 하단을 보면 하단이 2.9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도 100bp가 아니라 150bp 정도까지도 인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미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제시한 하단 2.9%, 그러니까 내년도 150bp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채권의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채 중심으로 좀 사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리 인하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훨씬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자본 차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버핏이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려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은행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BOA 주식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예. 사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BOA 지분을 상당폭 줄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데 M7 기업 내에서 확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인공지능의 확장성 사실 애플이 가장 확장성이 제한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조차도 M7 내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서비스 구현 단계를 놓고 봤을 때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애플보다는 M7 기업 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알파벳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채권 투자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채권을 사두면 채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분석을 해보셨고요. 마침 지금 워렌 버핏의 그 애플 주식을 조금 줄이는 얘기를 하시면서 M7 이런 빅테크 7개 종목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올해 뭐 엔비디아를 축으로 한 M7이 정말 주목을 끌었잖아요. 종목마다 주가 상승률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내년은 어떻습니까? M7이 역시 뉴욕 증시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주도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내년에도 M7 중심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아직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얕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그때를 기회 삼아서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큰 트렌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M7 종목이 미국 증시를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플러스 실질 정책금리 구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S&P 500의 EPS 증가율을 좀 얘기해드릴게요. S&P 500의 그 EPS 증가율, 주당 순익 증가율. 네. 사실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9.4 증가를 합니다.
9.4 증가일 때 S&P 500 지수가 올해 6,000선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숫자가 14.8%로 증가를 합니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14%. 14.8. S&P 500 지수 네네. 기업에 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주요 IB들이 내년도 S&P 500 지수를 뭐 6,600, 일부 IB들은 7,00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가 무리인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내년도 S&P 500의 상단을 6,600 제시를 하고 있는데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역시 올해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S&P 500 지수의 길을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는 딱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내 이제 M7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이 실적이란 부분들이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고 M7이 주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M7 주도의 흐름들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차세대 종목에 대한 포스트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 GPU가 들어가는 서버형. 예. 그러니까 AI 서비스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뀌게 됩니다. 반도체가. 예. 어떻게 바뀌어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서버형에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형.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형은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CPU, GPU는 AI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학습용,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 반도체일 뿐이지 추론용에 필요한 AI 반도체는 2세대 반도체와 3세대 반도체입니다. 근데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반도체는 2세대인데 ASIC,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만들기도 좀 어렵고 한 번 만들면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개선한 게 FPGA입니다. 그러니까 FPGA가 ASIC보다 훨씬 더 잘 팔리거든요. 근데 FPGA를 주도하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자이링스를 인수한 AMD. 네, 그리고 인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론용으로 넘어가서 2차 반도체 FPGA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랑 인텔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는 인텔이 안 굉장히 좋죠. 구조조정을 할 만큼 어렵고 안 좋죠. AMD도 엔비디아와 경쟁용 자기들이 그 훨씬 성능이 좋은 반도체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만 경쟁이 안 된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안 오히려 좋죠. 그렇게 보시네요. 근데 이제 AI 서비스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2033년도까지 연평균 AI 시장이 32.1%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AI라는 생각들을 엔비디아로 그치지 마시고 추론용 단계에서 활용될 2차 반도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트 엔비디아 관련해서 문남중 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론용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으로 훨씬 더 주목을 될 거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좀 중심을 두라. 근데 포스트 엔비디아는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얘기 잘 들었고 역시 M7 내년에 주도하고 조금 조정을 겪을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라는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네요. 증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환율입니다. 트럼프 시대 지금 또 달러 강세 예상이 되는데 한동안 옌 달러 환율 이게 좀 150엔을 훌쩍 좀 넘었을 만큼 엔화가 약세였잖아요. 최근에 다시 150엔을 뚫고 내려갈 만큼 엔화가 조금 더 강해지던데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11월 25일 이후부터 이제 엔화가 강세의 흐름으로 방향을 좀 바꿨고요. 엔 달러 환율이 150엔대에서 지금은 이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이분이 트럼프의 가격감 발언과 달리 앞으로 좀 관세 부과는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줬기 때문에 이게 달러 약세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됐고요. 예. 두 번째는 12월 달에 BOJ 통화 정책 앞두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요. 네. 근데 BOJ는 아무래도 현재 외환 시장 인식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빠르면 이번 달 충분히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일본은행은 2022년 12월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면서 일관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 경제, 일본 물가는 시나리오대로 예상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이시바 내각이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시바 총리의 뜻을 좀 받들여서 네. 거기에 편성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사실 과거 잃어버린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네. 비정상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밟아나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금리 인상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분기별로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말 우리는 랠리를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연말을 넘어서 내년 한 해를 크게 어떤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코스피 지수 레벨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여지. 네, 네. 그래서 내년도 코스피 밴드는 저희가 2,380에서 네. 3,000포인트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내년도 우리나라 증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 체력. 정부채.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체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이 부분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발표가 됐는데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를 했습니다. 예.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둔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다시금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 때 고점을 형성하고 피크아웃 됐기 때문에 예. 반도체 수출 역시 개선되는 여지를 좀 확인해야 내년도 지금보다 4배율이 높아지겠지만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후행해서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건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좀 바뀔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있어 보입니까? 상단을 코스피 상단을 하단은 2,380, 상단을 300까지 잡은 이유는 혹시 뭐 짧게 어떤 네. 부분에 긍정적인 기대가 좀 네.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내년에도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낙폭이 가대한 부분들에 대한 메꾸기가 좀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유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선결 조건들이 사실 이루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US와 논 US 간의 디커플링 자체는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장세가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